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름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지요. 조선시대에 엄격한 유교의 법도가 사람들의 삶을 촘촘히 얽매던 시절이었답니다. 그 가문의 기와집은 위풍당당했지만 그늘진 뒤뜰에는 이른 새벽부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날, 한 처녀가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양반가의 딸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도 그녀는 거친 무명 한복을 입고 있었고 두 뺨은 시리도록 붉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꽁꽁 언 손으로 쉴 새 없이 빨래 방망이를 두드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몇 년 전 큰 병을 앓은 뒤로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문의 영광스러운 딸이 아니라 그저 숨쉬는 수치이자 짐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조차 그녀를 지나칠 때면 노골적인 경멸은 아니더라도 불편한 동정의 눈빛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수아의 등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런 혼이 나간 아이. 차가운 공기 속에는 으스스한 바람소리와 함께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독한 탕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아의 계모인 박 부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였습니다. 그 씀내는 마치 이 집안의 냉대와 서름을 농축해 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모인 무거운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든 정적 속에서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근엄한 학자였으나 새로 맞이한 부인의 기세에 눌려 집안일에선 그저 침묵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옷깃이 목을 조이는 듯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얼어붙은 수아의 손이 그만 떨리고 말았습니다. 노수저 한 쌍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부인의 입가가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밥상머리에서까지 가문의 체면을 깎아먹는구나. 네가 이러고도 사대부의 여식이라 할 수 있느냐. 수아의 아버지는 차마 딸을 보지 못하고 그저 마른 기침을 한번 큼큼 내뱉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외면은 어떤 꾸짖음보다 더 차갑고 아팠습니다. 수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후로 그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수저를 주워들었습니다. 당안을 가득 메운 침묵은 조금 전의 날카로운 꾸짖음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린 달빛이 창호지를 희미하게 밝혔고 밖에서는 밤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유난히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저녁을 일찍 물린 박 부인이 늦은 시간까지 사랑채에서 누군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건너편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물동이를 들고 마루를 지나가다 무심코 그 앞을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기름지고 아첨하는 듯한 낯선 중년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파, 중매쟁이였습니다. 마님,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저 멀리 변방고을의 김 감찰 어르신이십니다. 나이가 지긋하시긴 해도 그 세도와 부가 하늘을 찌르지요. 대개 아드님 장래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박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물건이야 쓸모가 있겠소? 듣자 하니 성정이 포악하시더던데. 매파가 호들갑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 마님도 어차피 정실부인도 아니고 첩으로 가는 것인데 얼굴 반반하고 조용하면 그만이지요. 하물며 저 아이는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도 온전치 못한 것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이 혼사만 성사되면 쌀 100서마 비단 50필입니다. 썩은 가지 하나 치우고 집안을 일으키는 셈이지요.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썩은 가지. 그 말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지난 일은 기억하지 못했으나 팔려간다는 것, 그것도 첩으로 포악한 늙은이에게 보내준다는 의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어디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차갑고 거대한 기와집, 자신을 물건 취급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때마침 하늘이 그녀의 절망의 화답이라도 하듯 거대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가 찢어질 듯 울부짖는 바람 소리는 박부인과 매파의 웃음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습니다. 수아는 방으로 돌아와 가장 질긴 무명치마 젖을 껴입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어머니의 유품인지도 모른 채 그저 손에 익어 간직해왔던 작은 나무빗 하나만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녀는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낡은 뒷담장은 그녀가 넘을 수 있을 만큼 낮았습니다. 그녀는 어둠과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흰색의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산을 향해,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얇은 버선은 순식간에 젖어 얼어붙었습니다. 발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져도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공기와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만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혹은 헤매었을까. 수아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금세 그녀의 몸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편해지겠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의식이 아득한 심연으로 가라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를 감싸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삿갓을 쓴 웬 남자의 흐릿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게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폭설에 갇혀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아는 그의 등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땀 냄새와는 다른 맑은 소립 향기를 맡으며 다시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아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감싸고 있던 것은 죽음의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낮은 천장의 초가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흙방 안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 소리로 아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의 윗목보다 이곳 아랫목이 100배는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떴던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젯밤 그녀를 구해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삿갓을 벗고 유건을 쓴 깨끗한 인상의 선비였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베옷이었지만 그 태도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보고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시오? 일단 이걸 좀 드시오. 기력을 차려야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눈빛에는 치근함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가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현현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장래가 촉망받는 선비였으나 부패한 조정과 썩어빠진 관료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낙향한 이였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이 깊은 산속에 초막을 짓고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수아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가 어릴 적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나누었던 동무이자 가문끼리 정했던 정혼 상대였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큰 병을 앓고 이상해졌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맑고 총명했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텅 비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마 수아야, 나다, 현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녀에게 과거의 기억은 또 다른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이 가여운 여인이 세상의 풍파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이 작은 초갓집을 기꺼이 내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수아 또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는 현이 구해준 마른 옷을 입고 그가 내어준 방 한쪽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은 그녀를 다그치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땔감을 해오고 밥을 짓고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말없이 밥상을 차려 수아의 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박 부인의 집에서 맡았던 역한 탕약 냄새 대신 현이 집에서는 언제나 은은한 약초 향기와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수아는 며칠 만에 헬쑥했던 뺨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이 빨래를 널거나 장작을 패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 남자가 주는 무조건적인 친절과 따뜻함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마치 봄날의 햇살이 언 땅을 녹이듯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산속에 혹독한 겨물이 물러가고 현의 초가집 지붕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고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수아의 텅 비었던 마음에도 마치 봄이 오는 듯 작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현을 따라 산에 올라 나무를 캐기도 하고 서툰 솜씨로 옷을 깁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것들을 아는지 몰랐지만 흙을 만지고 풀향기를 맡을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현은 그런 그녀를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가끔씩 그녀가 캐온 나물의 이름을 다정하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봄은 생명뿐 아니라 재앙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을 타고 끔찍한 역병, 열병이 아랫마을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병세는 사나웠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현의 초가집도 그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던 현이 그만 알아눕고 만 것입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꼬박 이틀을 헛소리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수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가 기억하는 한에서 뼈저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사라진다면 자신은 다시 그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을의 의원은 이미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수아는 현의 이말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애타게 울부짖었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힘없이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초가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본능이 속삭이는 대로 숲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맨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아픔을 느낄 저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짐승들도 잘 다니지 않는 험한 바위 틈 사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무도 찾지 못할 것 같은 깊은 골짜기에서 이슬을 머금은 채 신비로운 보랏빛을 띤 작은 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다. 수아는 미친 듯이 그 약초들을 캐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망설임 없이 돌절구에 약초를 지식이고 맑은 샘물을 떠다 약을 달였습니다. 진한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이 없는 현의 입을 벌려 정성껏 달인 탕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이었습니다. 수아는 한숨도 자지 않고 오직 그가 숨을 쉬고 있는지 그의 이마에서 열이 내렸는지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의 몸을 태울 듯이 달구던 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흐릿하지 않고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꼭 쥔 채 잠들어 있는 수아의 헬쑥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가득한 평범한 약재가 아닌 기이하고 맑은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이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신비한 치유의 힘, 타고난 치유의 직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아야. 그는 목이 메어 차마 그녀를 부르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현이 기력을 회복하고 두 사람의 초가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산새 소리만 가득하던 고요함을 깨고 산 아래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포졸 몇 명과 비단 옷을 차려입은 배불뚝이 사내가 초가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바로 수아를 첩으로 사려 했던 변방의 탐욕스러운 김감찰이었습니다. 김감찰은 마루 끝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아를 발견하자마자 역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었구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니녀는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그는 수아의 집안 하인들을 매수하여 그녀의 행방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는 곧장 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사대보가의 여식을 꿰어내어 이 산골에 숨기고 필시 불온한 서적을 읽으며 조정을 비방했을 터. 당장 저놈을 포박하고 저 계집을 잡아들여라. 김감찰은 현에게 유혹과 반역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현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늘 땔감이나 하던 나무꾼 같던 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포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잠깐, 무엄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찰 나으리, 이 여인이 나으리의 물건이라 하셨습니까? 혼례를 치른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아에 등록된 노비 문서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 일이요. 현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불온 서적을 숨겼다 하셨는데 이는 필시 나으리의 망상이실 거요. 나는 과거를 포기하고 낙향한 일개 선비일 뿐. 하지만 법도에 이르기를 명확한 증거 없이 사대부의 거처를 함부로 수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법을 어기는 중죄임을 모르십니까? 이는 나으리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니 당장 군사들을 물리지 않으시면 내일 당장 한양 감찰부에 정식으로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현의 논리정연하고 당당한 태도에 포졸들은 물론 길을 안내하러 따라왔던 아랫마을 촌장까지 주춤거리며 감찰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김 감찰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일개 산골선비라고 얕보았는데 그 기계와 논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반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촌장의 등 뒤에 숨어 구경하던 대여섯 살 배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눈이 뒤집힌 채 온몸을 비틀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촌장은 아이고 내 아들아 라며 절규했고 포졸들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금세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수아만이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떠는 대신 쓰러진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의 등 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촌장이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수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반짇고리에서 가장 길고 뾰족한 바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촌장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짓을... 그러나 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천 번은 해본 일처럼 아이의 손을 붙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혈, 합곡혈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듯이 발작하던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며 경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푸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파랗던 얼굴에 혈색이 돌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동안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졸들은 손에 쥔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수아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수아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신선, 아니 은인이십니다. 죽어가던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수아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감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모제로 엮어 공을 세우려던 계획이 저 바보 계집의 기이한 행동 하나로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돕던 촌장마저 이제는 수아를 은인으로 모시고 포졸들조차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기세였습니다. 감찰은 치욕에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줄 알지 마라. 그는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고는 황급히 말을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소문은 날개를 단긋 퍼져나갔습니다. 양반가의 모자란 딸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도 살리는 산속의 약초아가씨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아를 두려워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픈 자식, 병든 노모를 업고 조심스럽게 산을 올라 그녀의 초가집 앞에 옥수수 한 바구니, 감자 몇 알을 놓고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고 필요한 약초가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김 감찰과 박 부인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히 입을 맞추고 관아에 새로운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산속의 현이라는 자와 기억을 잃은 계집이 불온한 도술과 요사스런 주술무술로 백성들을 홀리고 병을 고친다며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요술과 주술은 영모만큼이나 무사온 죄목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은 강직한 인물이었으나 지역 토호인 김 감찰과 사대부 가문인 박 부인의 연이은 압박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원님은 진상 조사를 위해 포졸들을 이끌고 직접 현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산골짜기의 작은 초가집은 다시 한번 관아의 포졸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현과 수아를 마당에 세워두고 매서운 눈초리로 집안 수색을 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순순히 수색에 응하시오. 만일 불운한 서적이나 주술의 흔적이라도 나온다면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던 불운 서적이나 수상한 재단 같은 것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현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고 수아는 현의 옷소매를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포졸이 방바닥 한쪽에 낡은 마루청을 들춰보았습니다. 나으리, 여기 수상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포졸이 먼지투성이의 작은 비단 책자 하나를 꺼내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김 감찰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책자를 넘겨보던 원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김 감찰이 그동안 변방의 아전들과 상인들에게서 받아 챙긴 뇌물의 내역이 날짜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감찰 나으리께서 소란을 피우고 돌아가실 때 마당에 떨어뜨리고 가신 물건입니다. 주인을 돌려주지 못하고 우선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김 감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함이다. 저놈이 감히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 잠깐 멈추시오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군중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진 틈 사이로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중년 사내 바로 수아의 아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글만 읽으며 명예와 체면 뒤에 숨어 설던 유약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마침내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는 원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모든 것을 아르겠나이다. 수아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내 박부인이 전처소생인 수아를 구박하고 쓸모없는 짐 취급했던 일, 그리고 김 감찰과 짜고 자신의 딸을 돈을 받고 첩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추악한 거래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능함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소인에게도 벌을 내려주십시오. 허나 제 딸아이는 저 두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나이다. 명백한 증거인 뇌물장부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피 맺힌 고백, 이 두 가지가 합쳐지자 진실은 거스를 수 없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그 자리에서 김 감찰과 박 부인을 즉시 포박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풍파가 지나갔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현과 수아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만 남은 초가집에는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현은 말없이 자신의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복숭아나무 빛이었습니다. 솜씨는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빛이었습니다. 현은 그것을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현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살적 그대가 아프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주려 만들었던 것이오. 수아는 가만히 빛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빗살에 새겨진 작은 꽃무늬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텅 비어있던 머릿속으로 아주 희미한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흩날리던 하얀 복숭아꽃 향기, 그리고 앳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것은 완전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따뜻하고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공허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맑고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이 남자 곁에서 느끼는 이 평온함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아는 난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작은 나무 빗을 자신의 머리카락에 꽂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차가운 기와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벌을 가벼이 치른 뒤 남은 여생을 작은 암자에서 참회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산속의 작은 초가집은 현의 글 읽는 소리와 수아가 약초를 다듬는 손길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초가집은 아픈 이들을 위한 작은 약방이 되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오후, 현은 퇴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수아는 마당 가득 약초를 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찰칵찰칵 하고 규칙적인 배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게 다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소리는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따스한 봄볕 아래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